김수민의 뉴스 밑장 월간 지방 정치. 반갑습니다. 6월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올리는 6월호 월간 지방 정치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퀴어 퍼레이드 문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구 퀴어 퍼레이드, 홍준표 시장이 경찰과 싸우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한국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한 홍준표 시장, 공무원들 이끌고 나와가지고 경찰 폭력 앞에 노출시키는. 자, 경찰이 퀴어 퍼레이드를 왜 인정했냐? 아니, 예년 계속 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퀴어 퍼레이드에서 설치하는 부스 이런 것들이 도로 점용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도로 점용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도 법조인 출신이면 판례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16년 7월에 대법원이 일반 교통방해죄 사건에서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회 시위에 관련된 법률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기조가 집회 신고제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에 신고는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무슨 이걸 도로 점용 여부를 가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허가제에 가깝게 변질되는 것이죠. 이거를 대법원이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시법에 보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홍 시장 한번 처벌 받으실래요? 받아야겠네, 이거. 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이거 처벌 받으시고, 만약에 징역형 나오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상실입니다. 직상실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이면. 예? 굉장히 황당한 그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홍 시장이 집시법 12조 집시법 시행령하고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금지할 수 있다,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우겼거든요. 자, 그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를 들었는데, 이 12조 시행령을 보죠.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 1항이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여기에 이제 그 대중교통지구, 홍 시장이 얘기하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그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자, 그럼 시행령 12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을 보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요. 금지 혹은 제한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다의 주체는 누구다? 관할 경찰관서장입니다. 대구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그리고 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이거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판단 영역이에요. 그래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로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도 명분이 안 됩니다.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교통 불편인 거냐? 근데 사실 보면은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잘 알겠지만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도심에서 집회가 열려가지고 사실 교통이 불편합니다. 막 어떤 때는 지하철을 타더라도 그냥 무정차 해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버스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거 금지합니까? 제한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퀴어 퍼레이드 대구 지역에서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것보다는 덜 할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시법이나 무슨 도로 점용이 어쩌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는 모양인데, 아니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홍 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다수자 어쩌고,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나 성다수자의 권익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퀴어 퍼레이드에 소위 얘기하는 성다수자라는 표현 또 웃기는 표현인데, 퀴어 퍼레이드에 성다수자도 참여합니다. 홍 시장이 얘기하는 그 성다수자도 참여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 소수의 행진하고 집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다수의 시민들이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교통으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구 시민이 다 불편합니까? 대구가 얼마나 큰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부근에 가지도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 뭐 길이 막혔다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나는 성소수자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 이따위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싫어할 권리는 없습니다. 네 맘대로. 흑인을 싫어할 권리가 있나, 남성을 싫어할 권리가 있나, 아시아인을 싫어할 권리가 있나, 개신교인을 싫어할 권리가 있나,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싫어할 수는 있지, 속으로. 예, 양심의 자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속으로 싫어하라고. 표현의 자유도 있어. 그래, 싫어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조심하라고. 이거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이 되면, 물론 뭐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지만, 근데 뭐 현행법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건 있으니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뻔한 거 아니에요, 수작이. 그리고 홍준표 말 바뀐 거 봐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TV 토론 때 그때, 예? 문재인 후보한테 혹시나 뭔가 뽑아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쿡쿡 찔러대다가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하니까 또 그때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반대하지요. 그럼요. 뭐 이러다가 또 일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를 뭘 반대를 하고 찬성하고 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응? 그런 웃기는 소국을 벌였는데, 그로부터 아마 그 뒤의 일이었을 거예요. 대선 기간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한기총을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를 엄벌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또 달라요. 존중은 해준다고, 뭐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는 말을 해요. 이 뭡니까? 뭐 왜 말이 바뀌는데 5년 만에 6년 만에 말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만해도 둘 다 성소수자 차별이지만 또 그 사이에도 꽤 차이가 많다고. 말 바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아씨, 표 보고 하는 거 아니야, 표 보고. 그리고 홍준표 정도 사이즈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어려워. 장담을 못해요. 뭐 그 당 안에서도 추종자가 별로 없잖아. 예? 대선 후보까지 나가 봤으면서도 그 다음에 나가려고 하니까 어린 반푸너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그 내부에 있는 극성 그 자칭 보수들 규합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를 타겟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근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어차피 대통령 선거 나가봤자 지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한 표라도 더 건져야 되는 상황. 잘못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3등 할 수도 있는 위기.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하고 24%를 얻었거든요. 근데 3등 후보가 21%였죠. 까딱하면은 3등 할 뻔했어. 그리고 한때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한 10% 정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홍준표 14%, 심상정 11% 이렇게 나온 게 5월 9일 대선인데 5월 1일에 발표됐던 EBS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차피 대통령 당선 안 되겠다 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성 우익층이 그래도 20%는 넘을 거다, 뭐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규합시키려고
하면서 성소수자 엄벌 이따위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너무 그렇게 가면은 아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는 않는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밑밥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후보는 돼야 되겠고, 보수 정당 내에 고정 지지층 중에서 혐오층 상당히 있으니까 그쪽 규합하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판결에 따라서 지어져야 될 시설인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극우 개신교 쪽에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만회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뻔한 수작질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대구에 와서. 경상남도에서 이게 또 시간 지나가지고 엉뚱한 얘기한다. 나중에 성소수자 비하, 폄훼, 혐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홍 시장이 할 말이 뻔해요. 아, 나는 혐오 안 했어요. 어, 그 도로 점용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뻔해 하는 수작이 무슨 수작을 펼칠지 뻔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미 겪어봤잖아. 뭘 겪어봤죠? 무상급식 중단 경남 도지사 할 때 나중에 가서 무상급식 반대 안 했어요. 아유, 진짜 정치를 비겁하게 어? 지도 알 거예요. 자기도 알 거라고. 참나 씨. 잘 걸렸다 그래. 여기 대구에 와가지고 잘 걸렸어 나한테. 예, 저하고 홍 시장은 인연이 있습니다. 2015년에 홍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시켰을 때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제가 그 당시는 네이버 밴드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들어가 있었고, 거기가 원래는 맛집 추천 네이버 밴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치 발언이 올라오는데, 근데 네이버 그 밴드의 그 주인장, 뭐 시설, 이 뭐라고 표현했죠? 하여튼 운영자분이 정치 발언을 규제하지는 않겠대요. 뭐 심하게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정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홍준표가 무상급식 중단한 거 가지고 이제 퍼왔어. 그러니까 밑에 줄줄이 지지하는 댓글들이 쭉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한 방에 확 박살 내주겠다라고 한 것이,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 썼던 논리가 급식은 교육이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무상급식 반대 안 했다고 해? 급식이 교육이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해놓고.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급식이 교육이 아니면 그 지사가 업무 추진비로 밥 먹는 거 그것도 시정은 아니다. 그 도정은 아니다. 홍준표 당신은 업무 추진비부터 쓰지 마라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개도 안 달리는 거예요, 댓글이. 제압당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걸로 논평을 써야겠다. 예. 논평을 써야겠다가 아니라 요 논리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시간이 계속 길어졌어요. 무상급식 갖고 논쟁하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제가 2015년 3월에 그 사태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소속 정당에서 논평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일단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 추진비 내역을 다 뒤집니다. 다 모았어요. 다 모았더니 업무 추진비 중에는 뭐 화환 보내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 빼고 식비로 들어간 것만 제가 추렸어요. 추리고 업무 추진비 내역에는 식사를 몇 명에서 했느냐도 적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근데 액수는 많은데 사람이 적으면 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사람을 부풀리는 수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식비를 업무 추진비로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얼마나 썼는지를 추렸어요. 그리고 몇 명이서 먹었는지, 총 연인원이 얼마인지 추렸어요. 그랬더니 한 끼에 2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이. 근데 당시에 급식비는 한 끼에 한 2천 원 얼마였단 말이죠. 급식비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업무 추진비로 긁으면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걸 제가 그 논평에 쓰면서, 아니 군인들도 급식비 안 낸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도소의 죄수들도 급식비 안 냅니다. 아니 군대하고 교도소에서도 하는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왜 못합니까? 에? 그렇게 치면은 무상급식 안 되는 논리라면은, 그러면은 그 책상 걸상 이런 것도 돈 내고 사야겠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논리가 이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제가
그대로 썼죠. 그러면 업무 추진비로 식비 끌지 마라. 네 돈 내고, 네 돈이라고는 안 썼지. 사비로 내시라.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식비가 한 끼당 2만 3천 원인가 그랬어요. 그걸 쓰면서 쭉쭉쭉 쓰면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업무 추진비 카드를 잘라라. 자르는데 가로로 자르지 말고 세로로 잘라라 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요 문장은 이제 그 논평을 쓰는데 논평을 제가 혼자서 일단 초안을 쓰는 거죠.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어떤 실무자가 마지막 문장은 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걸 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하도 설득이 안 돼서. 근데 이걸 넣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냐. 넣는다고 이거 문제가 생기냐. 해가지고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경향 비즈에서 이름도 기억난다. 하여튼 이모 기자분이 이걸로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좀 재미난 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막 앵그리버드처럼 생긴 그 사진을 붙였는데 야 이게 다음 포탈에서 엄청난 조회수와 댓글 수를 기록을 해서 2015년 3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기사 1위가 됐습니다. 네. 그 홍준표가 자기를 저격한 뭐 논리가 있으면 일일이 받아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기사는 언급도 안 하더라고. 그 누가 내 업무 추진비에 시비를 걸었던데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예? 여기서 홍 지사와 저의 인연이 예?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 아 진짜 잘 걸렸네. 대구에 오셔가지고 어?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저 고향이 구미고 뉴스민의 객원 전문 기자로서 잘 걸리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시장님. 네, 주간 경향신문에서 다루면서 조금 더 이슈가 부각된 것이죠. 주민자치회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에 주민센터가 있고 또 이름이 주민자치센터로 변천을 겪어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됐고 그때 곧바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주민자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달한 맥시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해서 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뭐 번영회라는 명칭도 있었고 발전협의회 이런 명칭들을 많이 썼는데 대체로 이 위원 구성하는 것이 그 동네의 관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 뭐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의 대표자들 모아가지고 구성을 했던 것이 과거의 모델이었다면 근데 관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 사이의 성향의 차이라든지 입장,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지방의원을 하면서 발전협의회 사람들은 익숙한 분들이죠. 동네 회의에 나가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만나는 분들이고 평상시에 만나는 것까지 합치면 익숙한 분들이고 이분들이라고 해서 뭐 되게 좀 색안경을 끼고 이분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평범한 주민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분들 각각의 특징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축적돼 왔던 관습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회의를 하면 회의 안건이 굉장히 뻔해요. 분야가 뻔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토건 쪽입니다.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 국한되어 있죠. 공원을 만들어 달라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이에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구고 청년들이 많은 지역구고 외지 출신이 많은 지역구고 1인 가구 원룸 주민이 많은 지역구였거든요. 이들의 입장이 대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분야 여러 주민들한테 특정 구역의 주민들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안이라든지 건의 이런 게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결국에는 구성을 바꾸고 내부의 다양성을 만들어 감으로써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바로 그러한 시도였다. 그렇게 됐는지를 떠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행안부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에 배포를 합니다. 이 표준조례를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해달라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표준조례안을 보면 이런 방식이에요.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해놨냐면, 희망하는 주민들을 공개 모집을 한 다음에 무작위로 추첨을 하도록 했다. 이거는 제가 그 정치과학에서 공론조사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추첨제 민주주의는 제대로 하려면은 희망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무작위로 추첨을 한 다음에 추첨된 사람에게 희망 여부를 물어보는 것,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엄밀하게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위원도 일단은 주민 모두를 놓고, 이게 주민등록이 돼 있을 거니까 주민 모두를 놓고 성별, 연령별, 뭐 구역별 이걸 감안을 해서 추첨을 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힘든 거는,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추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가령 이제 제가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 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지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제가 일을 했었던 녹색당이라는 조직이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3배수를 뽑아요. 대의원이 뭐 100명이 필요하다고 치면 300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봐요. 대체로 보면은 지역마다 사정을 보니까 3배수까지는 되더라고. 예전에 진보신당에서 대의원의 10%인가를 추첨으로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7배수까지 갔다 그래요. 예, 이게 집단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다면 하나의 정당에서도 3배수 내지는 7배수까지도 추첨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추첨을 하면 이게 10몇 배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10몇 배수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어렵다라고 보였습니다. 보인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첨 먼저 하고 희망 여부를 물어보는 수순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부터 공개 모집을 한 다음에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했다. 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거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아주 막강하진 않겠죠. 뭐 지방의회보다 더 막강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그래도 용인이 되는 거고, 이나마라도 하면 민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행안부가 표준조례를 개정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을 추첨하거나 선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수직적 체계에 있는 이통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관경영의 표현대로 관치로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많으면, 그러면은 동장이 뭐 직접적으로 딱 찍은 사람을 몇 명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더 관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주민자치위원 정수도 최소 30인 이상 구성이었던 원래 안에서 이번에 개정안은 몇 명, 뭐 땡땡명 이내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30명이 아니라 뭐 한 10명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응? 자, 한 마을에, 한 읍면동에 주민들이 수천, 수만 명 있잖아요. 면지역 같은 경우는 수천 명 있는 경우도 제법 많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몇만 명 있는데, 거기서 30명을 뽑는데, 예? 그 30명을 동장이 인선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그 선정위원들이 뽑는다. 많이 뽑는 것도, 많이 뽑는 것도 아닌데, 많이 뽑는다 그러면 그게 일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어, 명확하게 관치로 돌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죠?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방식인 것 같아요. 뭐 통장하고 주민대표자회의 쪽도 나름의 대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모아놔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장 같은 경우에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봉사하는 개념이에요. 주민대표자회의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기는 하죠. 그래서 전 주민대표자회의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일정 부분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동직으로, 당연직으로. 근데 이게 어차피 많이 뽑을 게 아니라면은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에 따라서는 내가 주민대표자 회의보다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싶어, 동네 전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경로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가 행안부 표준 조례안 내려오면 뭐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선진적일수록 지자체에서 무시를 많이 하는데 후진적인 게 떨어지니까 얼른 받아먹잖아요. 일례로 드는 기사에서 든 것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을 공청회 등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대전 서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을 원래는 100% 공개 추첨이었는데 공개 추첨 60%, 동장 추첨 40%로 변경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됐다. 자, 저는 그 동장 추천을 직접적인 추천을 하는 사실상 임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40%는 많다. 제가 봤을 때 한 20%?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지금 결국에는 굉장히 관치 위주의 사고방식에 행정 편의주의까지 동원된,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방식도 행정 편의주의적이거니와 바뀌는 제도의 지향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동장을 직선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동장을 직선한다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회 논리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참 이 길을 잃어버렸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저는 읍면 같은 경우는 저는 읍면 자치론자입니다. 그 말인즉슨 군이 아니라 기초 단위가 읍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실제 그 현실을 반영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군 지역에 하나의 같은 군 지역에 속해 있는다 할지라도 바로 인접한 읍면끼리도 잘 안 맞아요. 소지역주의, 소지역 감정이 남아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텃세 부리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을에서 내가 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니네 마을과 우리 마을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분명히 실제로 차이들이 납니다. 인구로 봤을 때는 인구가 마을에 적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중선거구 기초의원 뽑을 때 같이 묶이기도 하죠. 선거구가. 이럴 때도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은 한 서너 개 읍면 정도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2인 선거구라고 하면 한 읍면에서 한 명의 그쪽 지역 출신 의원이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3개 읍면인데 2인 선거구다. 그럼 한 개 읍면은 대표자가 없어요. 이 예를 들어보면 제가 겪었던 경험을 목격을 했던 사례를 들어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제가 시의원 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동네는 동하구 읍면이 묶여 있어요. 양포동, 산동면, 장천면, 도계면, 해평면. 그러니까 5개 읍면동이 묶여 있는 겁니다. 1개 동과 4개 면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인 선거구였거든요. 그러면 양포동 출신에서 1명 아니면 2명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계 해평이 좀 가깝고 산동 장천이 가깝거든요. 그러면 산동에서 누가 대표가 나오면, 그 의원이 나오면 장천 출신은 없다고 봐야 돼요. 도계에서 나온다 그러면 해평 출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심지어 양포동에서만 2명이 나온다? 그러면 도계, 해평, 장천, 산동면 중에 3개 면은 자기 지역 출신 의원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민감해합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야 김수민 너 중대선거구제 하자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차라리 대선거구면 괜찮아요. 대선거구면.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읍면자치가 중요하면 진짜 읍면자치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읍면장을 동장은 아니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읍면장은 직접 선출을 하고 뭐 지방의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읍면자치로 하면은 군의회가 아니라 읍의회, 면의회가 되겠죠. 근데 인구는 적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게 뽑아도 되고 많이 뽑아도 돼요. 많이 뽑을 경우는 저는 사실상 이 직업적인 지방의원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뭐 의원 선거하고 동장선, 그 읍장 면장 선거를 동시에 하거나 혹은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단 의원 내각제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읍의원, 면의원을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읍면장을 뽑는, 읍면장도 뭐 4년 할 필요 있나? 2년 임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치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국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해가지고, 물론 소선거구제를 제가 일단은 승인하겠다, 존중하겠다라고 정치과학편에서 밝혔지만, 그게 자치 강화가 아니라고요. 지방의원도 마찬가지. 지방의원도 지역을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한 명씩 선출하는 게 자치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각자 도생이고 분할이에요, 분할. 결국에 지방자치에서도 기초 단위에서 뽑는다 할지라도 기초 단위 전체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슨 동네에서 특정 구역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예를 들면 무슨 리가 있는데 무슨 리에 도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읍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읍이 아니구나. 군에서 결정해야 되지, 지금은. 예, 그러면은 그 전체 단위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의원으로 뽑아야죠. 그래서 그 제도권 정치, 의회 정치는 지역구를 잘게 쪼갠다고 자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라는 건 별도의 영역인 거예요, 또 거기서. 정치하고 자치를 저는 어느 정도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별 안 되고 섞어서 치니까 정치인들도 자치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 챙기고 주민들은 정작 무슨 소선거구제니 뭐니 아무리 해봤자 주민들한테는 아무 그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주민들이. 구역이 쪼개지면서 규모의 정치가 안 되고 그러면 골목골목에서 따로 싸워야 되거든. 기득권을 얻고 싶어도. 판을 좀 키워야 됩니다. 변화를 하려면. 그래서 전 선거구를 잘게 쪼개가지고 무슨 자치를 도모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자치권을 줘야 되는 거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아예 읍면이 그 큰 정치로 나오면은 읍면 쪽이 더 불리한 게 사실이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거기에 고유의 힘을 아예 줘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장을 직선하지 않는 뭐 그 단위에서의 자치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추첨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뭐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대표자라기보다는 평범한 주민들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누구는 나와서 얘기하고 누구는 못 나오거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거로 대의민주주의 기구를 구성하는 거면은 정통성 권력이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 한간에서는 의회조차도 추첨으로 뽑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추첨으로 가는 것이 어, 가장 바람직한 사례이고 만약에 추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쓴다 무슨 추천이라든지 별다른 선정 방식을 쓴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다양화해야 되는 거죠. 최대한 다양화하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추첨이 아니라 뭐 일정 부분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뭐 이런 방식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정도 참여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해볼게요. 했다가 막상 회의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조금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받는다라는 합의가 있다면 그러면 단순 추첨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정을 이렇게 서명이라도 받아온 사람, 추천자 서명을 받아온 사람한테 뭐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를 또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반드시 100% 공개 추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의 행안부가 추진하는 표준조례 개정안이 그런 방향이 아니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잘했던 부분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관치로 돌아가는 거다. 이 부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뭐 깨알같이 퇴행을 하려고 하네, 진짜. 고정지역 거제 소식입니다. 참고로 몇 번 말씀드렸죠? 뉴스민의 후원을 하시는 분, 한 달 1만 원 이상 혹은 1년에 일시불 10만 원 후원을 하신 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지역 고정적으로 다뤄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다룹니다. 그리고 후원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내 후원할 테니까 그럼 다뤄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다뤄드립니다. 근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막 즐거운 상상을 했어요. 막 10군데 이상 지역이 고정 지역이 되고 이러면 방송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2번이나 일주일에 1번 방송 또 해야 될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했었는데 필요 없었습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은평, 거제, 수원 3개밖에 없습니다. 거제는 좀 후속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제 시의회 의원들 징계 먹어야 될 의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 김두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뭐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측정 거부까지 하는 물의를 불러일으킨 사람인데 제가 민주당한테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제시의회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동수예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 한 명이 만약에 빠지면 지는 거잖아요. 표결 붙으면 합의 안 된 걸로 그냥 표결로 맞대결하면 판판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겁나가지고 의원 지키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원칙은 분리할 때 지켜야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이 잘못했을 때 지켜야 남의 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한 거는 의원 사퇴해야 되고 자진 사퇴해야 되는데 자진 사퇴 안 하면 제명입니다, 제명. 근데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래요. 6월 1일에 발표된 징계 사항입니다. 야, 음주운전하고 무슨 출석 정지 30일이야. 진짜 이런 식으로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참나 씨. 국민의힘이 저랬어 봐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어느 지역에서 저랬다고 봐요. 그러면 특히나 다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야 국진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에? 자, 그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양태석 의원입니다. 양태석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외국인 관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신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거리를 써들어 다니면 이런 식으로. 이건 저는 제명감까지는 아니라고 봤어요. 본인이 사과도 했고 일단 진짜 허접한 발언이고 혼나야 되는데 제명까지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참 의원식이나 할 정도의 사람이면 의원은 회의에서 발언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회의 발언을 이따위로 할 정도면 진짜 자격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자격을 제가 법적으로 혹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르듯이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보고 이 사람은 알아볼 정도도 아니지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떨어뜨리셔야죠. 정당에서 공천을 주지 말든지. 제가 제명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징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방송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징계 절차에는 착수가 됐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징계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는 게 품위 유지 위반 정도인 거예요, 이게? 너무 느슨하잖아. 그러니까 품위 유지 위반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심각한 사례인데 저는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따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괜히 어떤 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그러니까 소수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누굴 비판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고향을 비판한다든지 고향이 어디라는 이유로 혹은 지금 거주지가 어디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통칭을 해가지고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것이라면 더 심각한 거겠죠.
이거 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닌 건 아니지만, 품위 유지 위반이 아닌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을 할 거면, 뭐, 쌍욕을 했다거나, 그냥, 야, 이 새끼야! 뭐, 사실, 나도 징계 대상이네. 제가 구미 시의원 할 때, 그, 저한테 몰려온다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SNS에서,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김수민이 운이 좋아요. 네, 김수민 징계 안 당했어요. 네, 징계하라는 말도 별로 안 나왔어요. 네, 어, 갑자기 웃기네. 품위유지 위반 내 얘기였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예산 심사하면서 특혜성 예산 심사 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나를, 그것도 내가 없는데, 내가 회의에 안 나오는 날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개쇼를 하려고 의회에 온다고 하길래, 야, 양아치 새끼들아, 이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사실 각오하고 한 겁니다. 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든 뭐, 이런 거는 각오하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 그건 쌍욕을 했으면 제가 뭐, 나중에 나 좀 봐주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야, 저도 그때 진짜 끝까지 가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진짜 죽자 그냥. 예, 너 죽고 나 죽자였어요. 뭐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가 아니라 같이 죽자 이 새끼들아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정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건 혐오 발언이라서 별도의 카테고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 30일 출석 정지로 끝나버렸잖아요.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까지 해놓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 발언은 혐오 발언은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예. 근데 음주운전은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질적, 물리적, 육체적으로. 예. 그런 거는 사실 물리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심각하냐라고 하는 거는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떤 법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더 물리적, 육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과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게 처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음주운전은 제명이에요. 그것도 공직자 되기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나. 예? 이거 제명입니다, 제명. 그 다음에 양태석 의원은 그냥 제가 하라면 출석정지 6개월. 6개월이라고 또 엄청 세다 그럴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는. 근데 이건 6개월은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앞으로 이런 발언 안 나오게 하려면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1년 줘도 돼. 예. 근데 6개월. 내가 지난 시간에는 몇 달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은데 6개월이다. 나 같으면 6개월. 예. 본인이 그나마 사과했기 때문에 6개월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버릇이거든. 이렇게 발언하는 거. 진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6개월은 줘야지. 음주운전은 제명. 아시겠죠? 근데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윤리위 회부라든지 또 뭐 결정은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벌을 줘라라고 권고할 수 있는 권고안을 내밀어 가지고 실제 결과하고 그게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의원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권고안 정도 낼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호에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절에 1천만 원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시장직 상실은 면할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근데 박종우 거제시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기소가 됐어요. 자, 부산고등법원 재판부가 6월 13일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재정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안 됐었나 봐요, 검찰에서. 근데 재정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게 될 경우에 검찰이 털어버리면,
기소 안 하는 걸로 털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래 버렸을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떤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로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죠. 근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 신청을 했어요. 이거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소를 검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정 신청이 있을 경우는 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를 하는 걸로. 뭔 내용이냐면 이거 좀 알려졌던 내용 같은데요. 작년 6일 지방선거에서 박종호 시장 당선이 됐잖아요. 6일인가? 작년 6월 1일이었나요? 가물가물하네.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서일중 국회의원실 보좌관 모 씨에게 입당 원서 등을 받는 대가로 3회에 걸쳐서 1,300만 원을 제공했다. 누가 고발했느냐? 박 시장 측근이 고발했어요. 요런 경우가 많죠.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의 갈래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나오는 이유가 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부 고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덤터기 쓰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부 고발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졸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한테 대접을 안 해줬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좌관을 시켜주기로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는 안 시켜줬다. 제가 아는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보좌관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사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좌관을 왜 안 시켜주냐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선거 때 회계 장부를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들고 나른 장부가 뭐다?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하는 회계 장부가 아니라 실제로 썼는데 감춰놓은 이중 장부인 거죠. 예.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의원 당선된 사람이 겨우 이제 막 계속 이런 거 있잖아. 잠수를 타는데 대충 막 중간중간 메시지를 내면서 잠수를 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잠적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를 빨리 불러라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면을 했답니다. 대면을 해가지고 보좌관이 됐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 장부로 협박해가지고 보좌관이 됐다 뭐 이런 설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을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들이 꽤 있는 거죠. 우리 뉴스밑장에서 뉴스밑장이 초창기에 김수민 안티가 불어나기 전에 그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이완영 전 의원 특집 다룰 때 그때도 이제 이완영 전 의원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 이완영 전 의원에 대해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언을 한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건 밖에서 알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금품을 뿌리는 선거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품을 뿌리는 선거운동이.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디서 돈을 만들었어요. 한 5천만 원을 만들었다 치자. 5천만 원을 만들었으면은 그 5천만 원을 나눕니다. 뭉텅이별로 나눕니다. 1,000만 원씩 나눠요. 그럼 5명이 1,000만 원씩을 챙겨. 그럼 지 주머니에 넣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1,000만 원 중에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은 지가 챙기고 수고비로 챙기고 나머지를 또 뿜빠이를 합니다. 예, 뿜빠이를 해서 그러면 쭉쭉쭉 나누다 보면 한 사람이 뭐 50만 원씩 갖는다. 그럼 50만 원을 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네에서 밥을 삽니다. 술을 먹입니다. 예, 막 그 즐겁게 환담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야, 근데 요번 선거 있잖아. 누구 찍을 건데 생각해봤어? 야, 이 사람 어때? 끝. 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아니 나는 그냥 친분 관계에서 술 먹다가 선거 얘기 중간에 한 것뿐이다. 예, 요러는 거죠. 그럼 누가 잡아내겠어 이걸?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골목골목으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못 잡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특히 조직력이 탄탄한 쪽일수록 숨기기 쉽습니다. 왜? 돈을 계속해서 피라미드 조직처럼 뿜빠이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걸. 예? 그런데 그럼에도 탄로가 나는 경우들은 대부분 내부에서의 제보 때문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제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잘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고 제가 내막을 알면서도 이렇게 밖으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나도 물증이 없으니까. 네, 밖으로 얘기했으면 나도 물증을 대서 증거를 대야 되는데 나도 들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 관계자들이 다 고인이 돼가지고
그냥 뭐 누군지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모 의원의 선거 캠프에 있었는데 뭐 50만 원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50만 원 주더라.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발을 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그 제보자의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사람한테 권위 있는 사람 있죠. 선배나 뭐 윗세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야 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시켰대요. 뭐 막 추가 진술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뭐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제보자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의원은 날라가겠구나. 이거 100% 날라간다. 예. 100% 날라가고 그 의원도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다고 해요. 예. 100% 날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고발한 사람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의원이 살아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관련자 몇 분이 고인이 돼가지고 네. 또 그때 옛날 기억도 떠오르게 됩니다. 하여튼 내부 고발로 이제 밝혀지는 건데 자 이게 박종우 시장 결국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부가 같이 받는다. 거제 소식입니다. 자, 수원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최근에 최대 현안이 군공항인 것 같아요. 수원 지역에 군공항이 있는데 사실 수원의 빌딩도 좀 높고 하니까 이 군공항 소음이 더 퍼집니다. 이렇게 더 커져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 뭐 이거는 경북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대구 공항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군 공항을 이전한다. 이거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잘 안 되고 있죠. 특히 군 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로 화성이 꼽히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바다가 있을 경우는 이제 소음이 좀 이렇게 그쪽으로 퍼져버리는 이런 좀 좋은 효과도 있고 아마 화성 지역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할 거예요. 소음 피해를 이제 우리가 보란 말이냐. 이런 반대 입장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찬성 입장에서는 이걸 유치해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고 뭐 양쪽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지금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 군공항을 떠안게 됐을 때에 이제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들을 좀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만회하는 차원에서 민간공항까지 같이 가는 그러니까 민군공항을 묶어서 가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게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경기도의회에서 일단 일어난 일을 보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6월 28일에 의결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수정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에서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원래 이 원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조금 폭넓은 의미죠.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경기 남부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군공항 이전하고 연계하지 않고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군공항 이전은 더더욱이나 난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처리 과정에서 수원 지역 의원들, 수원 지역의 경기도의원들이 특히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애형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쪽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군공항 제외라는 이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군공항 이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이 민간공항하고 엮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엮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화성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반대 여론이 또 예, 있으니까 그럼 수원 입장에서는 또 수원 군공항 못 옮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이번에 앞장서 가지고 수정을 반대했던 그 재수정안을 내려고 냈던 이혜영 경기도 의원이 어 이제 수원 쪽 의원이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힌 것 같아요. 참 이 공항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 경기도에 공항을 또 지어야 되느냐 이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어, 한간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 공항이 있는데 이쪽에서 국제공항도 있고 또 군공항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지역에 어, 국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군공항까지 청주에서 소화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 무인 드론기 이 사건이 또 하나의 또 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무인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북한도 우리나라구나 헌법상으로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어 그때 인천공항이랑 김포공항 여객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는 수도권 공항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수원시 쪽에서 군공항을 이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지가 화성시 화홍지구인데 여기도 보면은 가까이 거리에 오산 공군 기지도 있고 캠프 험프리스도 있어요. 그러면 인천이라든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이쪽에 여객기가 이제 운항이 통제될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라면 화성시도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민군 통합공항이면은 더더군다나 통제를 또 여객기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딜레마예요. 이 민간 공항이 진짜 필요한 건가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또 군공항 이전이라는 게 민군 통합이 안 되고 이전이 되면은 또 더더욱이나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고 대충 이제 후보지가 어디고 밀고 땡기기 싸움들이 있고 뭐 또 화성시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좀 복잡한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수원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돼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토론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항 덕후들 있잖아. 예? 공항 덕후들이 있는 거 알거든. 내가 그 시의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하필 이제 지역사회 최대 이슈가 그 신공항이었어요. 동남권 신공항. 그때는 명칭이 동남권 신공항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영남권 신공항, 뭐 남부권 신공항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프레임이죠, 프레임.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용어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밀양하고 가덕도 그때 붙기 시작했는데 어디가 더 적격 후보지냐? 그리고 혹은 공항 자체가 새로 짓는 것이 필요한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저도 이게 문외한이니까 좀 처음에는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공항 덕후분들이 뭐 DC계열 이런 데서 논쟁을 하시는 걸 보고 여러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고 오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그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구나 싶었고 이런 문제도 이미 토론이 또 많이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애청자분들 또 한번 입장들을 좀 입장이라기보다는 뭐 입장도 낼 수 있겠고 본인의 의견이랄까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의견 개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조금 별개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뭐 밝히질 않겠습니다. 여러 기사 중에 하나인데 여당 야당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당 야당. 여당 야당이라고 했을 때 여당이 어디일까요? 이분은 여당을 국민의힘, 야당을 민주당 이렇게 해서 칼럼을 쓴 것 같은데 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여당은 어딥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에요. 경기도의회로 치면은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경기도의회로 치면. 수원시의회로 친다면 수원시의회도 다수당은 국민의힘이지만 수원시장은 민주당이죠. 그럼 민주당이 여당이에요. 이걸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인데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고 야당이 민주당입니까? 이 문제 좀 언젠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여당 야당 이렇게 써놓은 칼럼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자체가 자치적 사고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같은 소속 정당의 지방의원 뭐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여당 국민의힘, 야당 민주당이죠.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주당 등등, 민주당밖에 없나요 지금 당이? 뭐 무소속 포함해서 무소속도 거의 없나? 하여튼 근데 은평구다. 그러면 뭐겠어요? 은평구다. 그럼 은평구는 구청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은 야당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 밑장의 고정지역, 예약된 고정지역 중 하나인 은평입니다. 6월 24일에 은평민들레당이 첫 당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은평민들레당은 지역당이에요. 한국의 정당은 5개 광역시도당을 건설을 해야 되고 그래야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당 혹은 도당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5000명의 당원을 전국적으로 모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정당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뭐 읍면동이 됐든 시군이 됐든 시군구가 됐든 시도가 됐든 이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은 현재로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평민들레당과 같은 지역당은 법외 정당. 이 뭐 불법은 아니겠죠? 이런다고 뭐 예전에는 당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제재 들어오고 간섭 들어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풀뿌리 옥천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험이 시초였던 것 같은데 풀뿌리 옥천당에 대해서 당이라는 말을 썼다. 이 당을 참칭한다라고 해서 간섭이 들어왔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도 당이라는 명칭을 참칭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서는 아니었을 거고 선관위가 유권해서 가다 보니까 나온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세상이 바뀌니까 뭐 또 법이 세상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태도는 달라지는 거죠. 협동조합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름을 협동조합이라고 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라고 등록을 안 해놓은 업체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거 내가 확인 안 해봤네. 제가 처음에 협동조합법 기본법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곳은 법으로 등록하는 협동조합이라서 아무 문제가 안 됐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국가주의죠, 국가주의. 이런 게 국가주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당이라고 쓴다고 해서 막 처벌하려고 그러고 제재하려고 그러고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지역당 운동을 하고 있고 뭐 당이라고 명칭에 안 들어가 있는 진주가치 같은 곳도 있고 은평민들레당 당이라고 쓴 당도 있습니다. 우리 또 뉴스 밑장에서 인터뷰했었던 영등포 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뭐 정당까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지역 정치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결사체죠, 결사체. 법적으로만 보자면. 그리고 뭐 결사체하고 당하고 분리되는 건 아니니까 결사체의 하위 그 부분 집합으로서 당에 있는 거니까 개념이 그러면 이제 결사체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평민들레당 소식을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로 접하게 됐고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어디 쓴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은평민들레당이 올해 1월에 창당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사실 이거 창당도 이제 어차피 법 외정당이니까 창당 기준도 없어.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직을 꾸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회의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딱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지역당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떤 당인가 이런 걸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은평민들레당 강령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강령은 당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당은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요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평민들레당의 강령을 보니까 뭐 이런 구절이 있네요. 그 자본도 대표도 관료도 테크놀로지도 우리의 삶이 지닌 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자본 대표 관료 테크놀로지를 극복해야 될 혹은 이런 뭐 이 자체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극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읽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생의 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추상적이죠, 공생의 연대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함께하는 노동이 자본을 대체하고 상생의 경쟁을 대신하며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 대표 대신 우리가 직접 우리를 대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우리를 대표합니다. 일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정당을 만든다? 물론 이럴 수 있죠.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당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좀 사실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를 대표한다. 근데 정당이라는 것은 대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정당은 당원들만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당원들만 대표하라고 정당 만들진 않아요. 누가 나보고 대표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대변해 주려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좀 직접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긴장도 필요하다고 봐요. 무작정 이게 더 민주적이겠지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근데 뭐 이건 은평민들레당 마음이겠죠. 강령 만드는 거는. 그리고 내용들은 사실 그 내용은 어떤 포괄적인 정당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진보 정당이나 녹색 정당 이쪽에 강령이 그대로 옮겨져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진보 이념색이 뚜렷한 정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좀 어떤 특정한 성향을 뛰어넘어서 여러 주민들에게 가닿게 하는 것, 민들레처럼 퍼져 나가는 것은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이겠고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근데 이제 은평민들레당은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지역당 운동들이 다들 진보 쪽이죠. 진보에서 먼저 일어난 흐름이다. 사실 보수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보수에서도 지역당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가 더 필요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보수도 사실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들 중에 특히 오히려 진보보다 보수 쪽에서 국회의원의 지배를 받고 있다, 중앙정치에 복속돼 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보수 쪽에서. 예? 그래서 보수 쪽에서 오히려 정당공천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이런 것도 보수 쪽에 오히려 여론이 좀 더 높지 않나요?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쪽에서 더 높게 나온 결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누가 물어보면 응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봤을 때는 공천제 폐지도 보수 진영에서 훨씬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당이 뭐 특별하게 지역당 그 자체로 지역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진보 쪽에 기울어진 건 아니다. 그 미국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민 소환제, 주민 발의제 이런 거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그걸 우익 보수 쪽에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소환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보수 진영이. 언젠가는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이 지역당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시작은 진보에서 한 감이 있지만.
음. 근데 이게 약간 선점한 사람이 유리한 부분이 은평 민들레당이라고 했을 때 진보정당이란 느낌이 안 들죠. 그냥 여기 당명에서는. 그리고 이게 모토를 보니까 지금 여기의 정치, 너와 나의 정당.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직접 해보자! 이런 취지가 읽히잖아요. 그 자체를 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꽤 있겠지만, 근데 요게 이제 뭐, 당명 자체가 뭐, 민주노동당, 녹색당, 진보신당, 이런 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령까지 깊이 살펴보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다 인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이 당원총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이건 다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아니면 누가 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뭐 진보신당, 녹색당 이쪽 출신들 분들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이 점은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진보 시민들 결집하려고 지역당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더 폭넓게 만나기 위해서 지역당 만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비례해서 오히려 더 폭을 더 넓혀보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지역에서는 지역 내에 또 고유의 정치 구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중앙 정치 구도로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같은 당 지지자가 아닌데 다른 당 지지자인데 지역 정치에서는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지역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거를 뭐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예, 만약에 저도 사실 구미에서 지역당에 준하는 조직을 만드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녹색당이었으니까, 근데 독일 녹색당도 그렇듯이 저는 이거를 모르고 했는데 녹색당 당원들끼리만 모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당원도 많지도 않아. 당원도 많지도 않은 데다가, 그리고 여러 사정 때문에 녹색당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시민운동가 같은 경우도 당원 가입을 하더라도 나 당원이요라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또 있었고, 그리고 당원 가입은 안 했는데 지지자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확장 조직을 만들었어요. 당원 모임이 아니라 당원 아닌 사람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녹색당 지지자라고 적어도 이 모임에 왔을 때 나는 녹색당 지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당원 지지자죠. 그리고 사실 그거야 내면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한 기준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만 일단 들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적어도 이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기준이 있죠. 다른 당 당원이 아닐 것. 네, 다른 당 당원이 아닐 것.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당원이 아닌 분도 모임에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독일 녹색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독일 녹색당도 NGO 활동가인데 녹색당에 가까운 사람인데 당원이 아닌 사람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임을 구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NGO 활동가 말고도 일반 주민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이 모임에서 녹색당의 당론을 결정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사실 기초 모임이라서 기초 단위 모임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사업을 하면 돼, 지역 사업을. 그래서 지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원이 아닌 사람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녹색당과 비당원 지지자, 적어도 남의 당 당원 아닌 사람 요 정도까지 해서의 모임으로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당 사람들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치 구도에서는 당의 모임이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일종의 준정당적 모임이랄까? 그걸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살구 정치 캠프라는 조직이었어요. 2014년 지방선거를 한 1년 정도 앞두고 구성을 했었던 조직이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녹색당 당원 저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었고, 정의당 쪽에서도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원은 아닌데 뭐 시민운동을 진보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민주당 사람도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오히려 잘 돼가지고 하면 국민의힘 성향인데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안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전통
기존 입장하고 차이가 있는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하려면 이제 너무 진보적인 사람이 튀면 안 되니까 높은 자리를 줘야 돼. 그런 분이 오면. 근데 잘 오려고 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 주류 쪽하고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 옛날에 DJP 연합까지 해가지고 정권 교체라는 것을 처음 해봤었는데, 특히 구미 지역 같은 데서 활동할 정도면 저는 뭐 그때 진보정당, 범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라고 봤고, 국민참여당도 그때 끼우는 분위기였고,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을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저 같은 사람이 생각했던 게 아니라 민주당이 우리를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안에서 우리를 안 두려워하고 마음을 연 사람은 들어왔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오히려 더 적이 돼버렸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 출신이거나 뭐 이런 사람도 할 수도 있는 거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게 서울 같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국민의힘의 영향력이 아주 큰 그 지역이 아니면. 근데 구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자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뜻이.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영에 사람이 굉장히 많을수록 내부의 다양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중앙정치 스펙트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해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령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령에 쓰여 있는 어떤 명시적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합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어떤 수단으로 해서 실제로 뚜렷한 합의를 할 수 있느냐. 포괄을 하면서도 뚜렷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합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마다 유연하게 역동적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은평민들레당은 어떤 사람들까지 포괄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 거겠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당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지역당의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헌법소원도 하고 있지만, 근데 잘 되려면 지역당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 모임은 이미 잘 돼 있어야 된다. 선거에 무소속으로 후보를 낼 수밖에 없거나, 혹은 다른 그 중앙정당 명의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선거 때 표를 많이 얻는 것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평상시에 활동을 해야 되고 성과를 축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평민들레당이다라고 하면 은평민들레당이 나중에 선거철 가까워졌을 때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은평민들레당을 처음 들어본 주민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무리 활동을 해도. 예, 그런 큰 판에 나가보면 또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밀 게 있어야 돼요. 뭘 내민다? 이미 했던 일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성과를 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임을 몰랐던 사람도 니네가 이런 일을 했었어? 이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조직을 그렇게 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정 조직에 권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더 심해. 뭐냐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민주당 보세요. 당원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뭐 하죠? 지들끼리 만나. 맨날 지들끼리 만나고 지들끼리 쑥덕거려가지고 뭐 저쪽 파벌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맨 당원 활동이라는 게 아니 당의 깃발을 들고 대중 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의 깃발을 차지하려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중 속으로 가서. 근데 대중은 뒤로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10시 청년, 2시 청년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진보정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따르면. 당원 모임을 하는데 당원들끼리 자꾸 모이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협동조합이요? 아니 생협도 때로는 그 비조합원 쪽으로 물꼬를 터가지고 조직의 확장을 노리는 겸 조직도 홍보할 겸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성원들끼리 모일 수 있는 여유와 그 여력이 있다면 자꾸 모여가지고
내부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만나야 됩니다. 맨날 얘기하는 서명운동입니다. 그래서 논평 자주 내고, 예? 논평을 왜 자주 내야 되냐면 이것저것 다 어떻게 그 조직에 힘을 쏟을 수는 없거든요. 진짜 나는 웃기는 사고방식인 게, 제가 그 어떤 당에 대해서, 이건 특정 정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평론가기도 하고 또 그 당 조직도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왜 그런 입장에 대해서 논평을 내고 치고 나가지 않는가, 현수막 걸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꼭 이상한 애들이 어디서 이따위 조직론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안에 당의 조직력을 투입할 수 있나요? 당의 조직력을 투입해야 될 일인가요? 이따위로 반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당력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못하니까 논평을 내는 거라고. 뭔 말인지 몰라? 말로 때운다는 말 몰라요? 말로 때운다는 말 몰라? 자, 당력을 투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력을 총동원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아무 때나 총동원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예? 뭐, 대충 생각해보면은 한 건을 1년에 한 건이에요. 1년에 한 건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만 할 거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을 못 찾는다니까, 이딴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 이슈에서 당력을 투입할 수 없으니 논평도 내지 말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로 때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로 때우는 거라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건 말로 때우고, 어떤 건 현수막 때우고, 어떤 거는 서명운동하고, 이게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방정치 말고, 제가 중앙정치 차원의 일이긴 한데, 이게 예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을 만든다. 정치권의 새로운 당을 만든다. 거대 양당 체제를 그 타격하는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현수막은 이재명 체포동의 김건희 특검 도입이라고 붙여요. 현수막은 쫙 붙여. 전국에 수백 장 붙여. 그리고 그리고 그 현수막을 왜 붙여야 되느냐?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거든. 이재명 체포동의와 김건희 특검 도입을 동시에 주장하는 정당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 정의당 미적거려가지고 그 찬스 놓쳤죠. 없어요. 한 당도 없어. 근데 거기에 찬성하는 국민은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국민은. 응? 예를 들면, 자, 근데 그럼 그걸로 당력을 총동원할 거냐? 총동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붙이면. 근데 현수막을 붙인다는 건 이것도 말로 때우는 거예요. 자, 그럼 뭐다? 그 현수막 밑에서 서명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명운동을 이재명 체포동의나 김건희 특검 도입으로 한다? 아니요. 그거 서명으로 할 필요 없어. 왜?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많은데 그냥 계속 압박만 해도 돼요. 정치권에서, 거대 양당에서 안 들어줘도 돼. 안 들어줘도 된다고. 안 들어주면 차라리 더 이익이야. 당 입장에서. 당리당략 입장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 김건희 특검 도입을 외치는 당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요구가 수용이 안 될수록 그 당의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라고 해서 일부러 안 되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자, 그러면 서명운동은 뭘로 하느냐?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은 현수막은 이재명 체포동의 김건희 특검 도입 붙이고, 그 밑에서 뭐 반드시 현수막 밑에서 서명운동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현수막 밑에서 그 목이 좋은데 현수막 걸면 마찬가지로 그 목이 서명운동하기 좋은 목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건 뭘 하면 되죠? 서명운동을 하는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SBS 보도로 학교 성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엉터리로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 작년에 시사저널에서 성면이 문제가 된 학교 졸라 많아요. 성면 워낙 많이 썼으니까 쫙 명단이 다 쫙 펼쳐졌었거든요. 그걸로 서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와, 이 당은 거대 양당 타격을 정말 세게 하는 당이라고 정도 생각을 했는데, 플랜카드만 보고.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길래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 학교 성면 문제를 갖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라.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민생의 살림살이를 신경 쓰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과 거대 양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역 없는 타격,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미지가? 이 사람들은 약자의 대변자이고 강강약약이다. 이겁니다. 강강약약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중첩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자,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논평을 열심히 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사실 다 신경을 써가지고 조직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여기저기에 대한 입장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놈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논평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서명운동을 통해서 성과를 축적해야 됩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만약에 서명으로 요구했던 것이 현실이 되면, 그거 우리가 한 일이에요 라고 떠들고 다녀야 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게 홍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현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했다. 그게 현실이 안 돼서 안타까운 시민들은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반드시 축적해야 됩니다. 제가 녹색당에 있을 때도 총선 앞두고 녹색당에서 팸플렛 만들었을 때 공약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제가 일부 지면을 비워버렸어요. 공약을 줄여버렸습니다. 대신에 뭘 넣었는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 녹색당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넣었어요. 학교 인조잔디 문제 폭로했다부터 해가지고, 사실 근데 스스로도 그게 정리를 못하고 있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그 집단의 문제가 그 녹색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들이 그런데, 자기가 해놓은 일도 축약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있어. 그 자꾸 우리는 내일 이걸 할 것입니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력만 주시면 이걸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믿고 지지를 해줍니까? 그것도 시효가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끌리는 그런 충동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지해 줄 수도 있어요. 야, 신기하다. 야, 이거 재밌겠다. 호기심 생긴다. 이렇게 해서 지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겪어봤잖아요. 몇 년 지나고 이쪽이 계속 영영소수로 묶여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자, 그러면 뭘로 승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소수지만 이미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라고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일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누구를 훈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날 이런 경향들을 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얘기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장의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명운동을 했는데 그게 그 구현이 안 되더라도 그건 성공이에요. 그거 갖고 서명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세요. 당원들끼리 독서 모임을 진행한 거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뭐 독서 모임 홍보예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세요. 축적을 하세요. 예,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조직 내부 논의에 골몰하지 말라고. 그게 대중과 함께하는 활동이 잘 안 되면 조직도 안 굴러가요. 이게 안팎이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부디 지역당 운동 하시는 분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일단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있잖아요. 지역당 네트워크. 그럼 네트워크에서 이 담당자가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지역당 분들은 그 자꾸 이념적으로 뭐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지역당은 이념이 그렇게 안 두드러져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자꾸 뭘 정립하려고 하지 말라고, 개념을. 이미 해야 될 일은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의 그 혁신적인 지방자치 운동의 역사는 이미 상당히 깁니다. 그게 거대한 세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는 나름 유구하다고요. 그때 축적되어 왔던 것들이 많아. 공약들도 많고 실제로 이뤄낸 것들도 많고. 예, 그렇다면 그 아이템을 개발해서 계속 대중을 만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거 뭐 학술 동아리나 이론 그 모임이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뭐 이게 뭐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하고, 뭐 조직 구조도 해봐야 알지. 조직을 굴려봐야 이 답이 나온다고요. 구조를 어떻게 짜는 것도. 그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겁니다. 대신에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겪을 착오라면 매도 먼저 맞는다고 했듯이, 이거는 반인권적인 속담인데, 체벌을 옹호하는 속담이죠.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뭡니까? 먼저 겪어보는 게 낫다. 실패하는 것도.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여야 된다. 길거리에 보여야 되는 거고, 은평민들레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은평에서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하십시오. 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싫거나
뭐 저 새끼 와봐야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오히려 깝깝하게 생각하는 게, 저가 사실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안 돼라고 한 적보다 오히려 제가 뭘 하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준 게 많아요. 야, 그게 뭐 되게, 저는 이거 딱 들어봤을 때 뭐 이거 뭐 그렇게 조직에 손해 볼 것도 없는 데다가 유익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대중과 만나는 활동이다 이러면 제가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야,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또 하나 더. 자꾸 이제 그 아이템 선정한다, 이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갖고 서명운동 할 거냐? 요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제가 그 대구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구미에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파출소 신설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 생각을 못 할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출소 신설이, 사실 그분들은 진보죠. 진보는 진보의 슬로건과 어떤 진보, 딱 진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정책을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근데 어떤 조직이 있는데 진보적 정체성부터 먼저 뚜렷하게 해야 된다. 다른 조직하고 그걸로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진보의 딱 트레이드마크 같은 뭔가를 들고 나와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넓은 그 공간에서 진짜 열심히 독주하듯이 시민들을 만나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당장에 필요로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 파출소 안 될 게 뭐야? 작은 도서관 운동하면 진보고 파출소 하면 보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감을 하셨던 건데, 근데 그분들도 스스로 책망을 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주민들의 필요에,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사실 파출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파출소 만든다고 뭐 경찰 국가 되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책망한 건 뭐냐면, 아, 이게 괜찮은 생각인데 왜 그걸 못 떠올릴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구성원들의 상상력과 그 가능성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제한하냐고. 우리 그게 제한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당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진보 성향이 뚜렷하신 분들도 진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강박이나 집착을 떨쳐버리세요. 예, 그것 때문에 진보가 발전을 못 해왔습니다. 자, 진보가 발전하려면 보수는 절대 못하는 것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때로는.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뭐 일부러 그러지 않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냥 보수는 절대 못해. 뭐 거꾸로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수 사람들한테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진보는 절대 못하는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살기만 해도. 자, 근데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패는 어디서 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그것을 누가 먼저 건드리느냐.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대중과 함께 활동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2023년 6월 월간 지방정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